안녕하세요. 동암어 시강의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시 쓰는 방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시의 특징, 시의 직접적 표현기법, 시의 의미적 표현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에는 리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리듬. 이것은 곧 음악적 요소입니다. 제2강에서 시어 종류를 설명할 때 서정시는 악기 음악에 맞춰 노래 가사로 사용한 시를 서정시로 하였으나 지금은 읽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정시는 원래 유행가 가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 리듬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이것이 서정시입니다. 이 시는 노래 가사가 되었죠.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노래로 불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리듬적 요소입니다. 시어에는 이미지가 많다. 음악적 요소와 이미지 요소. 이미지 요소, 이것은 곧 회화적 요소입니다. 시각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회화적 요소. 다른 말로 그림적 요소입니다. 시를 읽으면 시에서 표현한 어떤 전경이 눈앞에 상상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화적 요소입니다. 시어에는 사전에 풀이된 뜻 위에 다른 뜻을 더 함축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정강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학교에서 배울 때 님은 조국이라 하였죠. 그런데 읽기에 따라서 님은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님일 뿐입니다. 이것만 해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또 시어는 진부하게 오래전에 많이 사용한 언어가 아닌 신선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시의 세련된 정서라고 합니다. 시의 압축성. 시를 서술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말을 간결하게 사용하면서 압축하라. 이것을 시의 압축성이라고 합니다. 시를 쓸 때 시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분석력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직접적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어라는 말은 시를 쓰는 데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듬과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인은 음악가이면서 화가이면서 언어를 세련되고 함축성 있게 간결하게 사용하는 언어 마술사이면서 또 주제를 표현해야 되는 소설가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시인이 되기가 너무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3강에서 비유법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비유법 중에서 특히 이 은유법을 강조하였는데 이 은유법만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은유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비유법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인이 되기 또 참 쉽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방법만 알면은 쉬운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겠죠? 제가 그랬어요.
이런 비유법 전체를 알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유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 은유법을 알고 나니까 다른 무슨 시를 쓰는 법들은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유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시의 이제 직접적 표현 기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란 시적 단어를 시어라고 시를 쓰는데 사용하는 단어를 시어라고 정의합시다. 시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의 음악적 요소와 이미지와 같은 회화적인 요소 그리고 의미적인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계속 나오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걸 겁니다.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1강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미적 요소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의미적 요소가 뭡니까? 이는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를 쓰는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그 속에 깔려있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는지 그것이 이 의미적 요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은 비유와 상징이다. 이것도 앞에서 배운 겁니다. 대충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원관념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표현 기법이며 상징은 보조관념만으로 여러 가지 뜻의 원관념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다. 이 외에도 반어와 역설 등 중요한 시어 표현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시적 발상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시적 발상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시적 발상, 시상이 떠오르는 것을 시적 발상이라고 하겠죠. 시는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을 이루는데 주로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자연물의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답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시적 발상, 영감이 떠올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야겠죠.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들을 전개하여 글로 옮기는 과정을 시상의 전개라고 합니다. 시상의 전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로 공간의 이동,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밤 이런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 숲에서 나무, 나무에서 나뭇잎 이런 식으로 시선이 가는 것의 이름, 제재의 나열, 제재의 나열, 예를 들어 꽃 종류에 대해서 나팔꽃이 있고 무슨 꽃이 있고 무슨 꽃이 있고 무슨 꽃이 있다 이러한 제재의 나열, 이미지의 대조와 병치,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의 대조 병치, 의조, 정서 등의 변화, 사상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중요한 몇 가지만 알고 시를 쓰다 보면은 시를 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러한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저도 시를 쓸 때 이런 걸 다 몰랐어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쓰다 보면은 어느 날 돌아보면은 시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 전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전개하는데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시로 쓰는데 공간의 이동으로 시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에 겨운 마음 푸른 하늘로 날아올라.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죠. 내 가슴에 있던 마음이 푸른 하늘로 날아올라.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죠. 이런 것들을 공간의 이동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은 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흐름으로 시를 써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밤비에 핀 꽃이 오늘 아침 바람에 떨어지니 시간의 흐름. 어제 밤 꽃이 피었죠. 어제 밤 오늘 아침 떨어졌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겁니다. 시선의 이동으로 시상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거. 이것은 제가 쓴 시를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시 중에 라일락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갈래 꽃잎 아래 점점 작아진 통 끝 입 만나 드리려 숨겨 준비한 향수 4월 어느 날 훈풍에 터져 향기 온 세상 덮으니 세상은 너를 라일락이라 부른다. 여기서 시선의 이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갈래 꽃잎 아래. 처음에 네 갈래 꽃잎을 봤죠. 그 아래로 시선이 따라 내려갑니다. 네 갈래 꽃잎 아래. 점점 작아진 통꽃. 네 갈래 꽃잎을 보고 그 아래를 보다가 점점 작아진 라일락 꽃의 통 끝으로 시선이 이동되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 표현과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여 그 시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적 특징을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든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시를 쓰기 위해 그 작품만의 독특한 표현과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주로 특징적인 시를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어조, 운율, 음악적 요소죠. 시의 배열, 연이 있고 한 구가 있죠. 이미지, 구조 등이 있습니다. 시의 직접적 표현 기법 무슨 말인지 좀 장황했죠. 근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 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시를 쓰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 표현 기법은 직접적으로 시어를 사용하여 시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어의 의미적 표현 기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는 문자와 음성이라는 언어 기호를 통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언어 예술이다. 시인도 예술가라고 그랬죠. 언어 기호는 항상 일정한 의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주로 언어 기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시어에는 함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의 언어는 과학적 언어와 달리 시어로 표현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외에 더 많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시의 함축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자기만의 개성적인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언어의 함축적 의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 함축적 의미는 문맥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피카소의 어떤 추상적인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통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함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시의 함축성입니다. 시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을 시의 함축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를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죠. 한 편의 시 속에는 다양한 의미의 시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유사한 의미나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있어 시상을 전개하고 시어 구조를 형성하며 시의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특징적인 시어 사용은 시어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일상적인 언어 외에 종교적, 전통적, 향토적인 언어나 고유어, 조탁된 시어 등이 이 시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탁된 시어, 이게 뭘까요? 시인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시어를 조탁된 시어라고 합니다. 시를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잠깐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의 시각적, 청각적 효과도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드러내는 매우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 구어, 의미, 시의 하나하나는 하나 단어라 그랬죠. 시를 구성하는 단어. 이것이 결합하면은 시구가 됩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시어가 모여 구성된 시구는 시 작품의 종합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의 의미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시구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